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나눠줬던 형성평가를 간단하게 풀어볼 거예요. 다 풀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다 풀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린트 한번 꺼내볼까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사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세 작품을 배웠단 말이죠. 산이 날 에워싸고 저산이 날더러 말을 찾아서. 앞에 두 작품은 시이고요. 마지막 한 작품은 소설이었어요. 줄거리 내용은 다 파악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핵심 정리 빨리 해볼게요. 자, 박목월의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표현. 이 시를 보면 일단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라고 했죠. 여기도 역시 이 작품 역시 산이 내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산이 나한테 뭐라고 명령을 해 라는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실은 이것이 화자의 지향을 나타낸 것이죠. 왜냐면 이건 주객전도의 표현이잖아요. 사실 산이 나를 둘러싸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산으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산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주객전도의 표현이 있고 산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고 산이 뭐뭐 하며 살아라 라고 명령형의 어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화자의 지향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단 답은 4번인데요.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이 날 에워싸고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한다, 또 산이 날 에워싸고 뭐뭐라 한다, 뭐뭐라 한다. 또 금음달, 금음달, 금음달 뭐 이렇게 비슷한 시어 같은 게 많이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화자의 정서, 화자의 지향, 자연에 살고 싶다라는 내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답 한번 봐볼게요. 1번 영탄적 표현. 우리가 영탄이라는 것은 감탄이에요. 뭐뭐구나. 뭐뭐로다. 막 이러면서 느낌표 막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게 감탄인데요. 이 작품은 특별히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자, 관용적 표현. 우리 관용 표현 배워봤죠? 여기 작품에 관용 표현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 전반적으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일단 뭐 들찔레, 쑥대밭, 금음달 이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상에 대한 연민이라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이 작품에는 시적 대상의 묘사, 특별히 없고요. 특별한 대상을 묘사하고 있진 않고요. 관념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작품을 기억할 것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맞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 산이 날 에워싸고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그 속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산이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밭이나 아니면 시골에 그 마음에 안 드는 현실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거죠. 물론 이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속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직설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도 힘들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봐볼게요. 자, 아들 낳고 딸 낳고 이 부분을 가지고 선생님이 가족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 이렇게 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디귿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자, 이 부분 자연 친화적 가치관, 자연의 순응 그런
가치관 그리고 그런 화자의 상황 좀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 금음달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그림까지 그려주면서 이렇게 소멸의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자연적 질서에 따른다. 자, 금음달은 소멸의 이미지인데 인간도 탄생을 해서 결국에는 소멸해 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에 미음.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삶의 유한성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그냥 금음달처럼 어차피 없어지는 목숨, 금음달처럼 살아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유한성에 얽매이지 않는 초연한 삶, 즉 다시 말하면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기는 이 박목월 시인의 다른 시집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데요. 산이날 에어싸고라는 같은 제목이지만 조금 표현이 달라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구름처럼 바람처럼으로 좀 바뀌어 있죠. 이걸 비교해 보자 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자, A에서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금음달의 인생에 비유하여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실현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죠. 여기서 금음달은 소멸의 이미지라고 했었고 그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사는 삶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시어였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실현이 필수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 거죠. 1번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기에 바람과 구름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화자의 과거라고 보기 힘들죠. 자, 이 부분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그대로 같은 맥락인데 시야만 바뀐 거예요. 자, 금음달이 아까 금음달처럼 살아라 한다라는 부분이 뭔가 현실을 초월하는 삶,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살자, 초연한 삶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시야만 바뀐 거예요. 바람처럼 살아라, 구름처럼 살아라, 그물담처럼 살아라 다 같은 맥락으로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구속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볼게요. 이거 2번 틀린 거고 3번 금음달이 세속에 얽매인 삶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리고 바람과 구름은 자연과 하나 되는 삶 이건 약간 어느 정도는 맞기도 하지만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어쨌든 자연과 관련된 삶 자유로운 삶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3번은 앞에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금음달을 구름 바람으로 바뀌어도 화자의 의도는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같은 맥락으로 초월한 삶,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속세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시어가 바뀐 거다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이 부분이 가장 적절한 설명인데요. 금음달은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삶,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 죽음을 인정하고 그대로 사는 삶, 그리고 구름과 바람은 구속이 없는 자유로운 삶, 좀 초월한 삶, 현실을 초월한 삶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풀면서 어려움을 느꼈겠죠?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이제 77쪽에 있는 두 번째 작품 저산이 날더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저산이 날더러는 지금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라고 했죠. 역시 산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이 쓰였습니다. 산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산이 사람처럼 나에게 뭐뭐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인용이 쓰였어요. 산이 하는 말을 인용했는데요. 여기서 쓰인 인용은 직접 인용일까요? 간접 인용일까요?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는 내게 어디 사니? 라고 물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따옴표가 있으면 직접 인용입니다. 이제 따옴표를 풀고요. 라고라는 조사가 아니라 고 같은 조사를 써가지고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라고 문장에 이렇게 녹였을 때는 간접 인용으로 봅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산이 날더러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 따옴표가 없는 인용이죠. 그럼 여기는 무슨 인용이 쓰였다? 그렇죠. 간접 인용이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용을 써서 산이 하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이 하는 명령은 부당한 명령이죠. 나한테 말하는 게 너는 흙이나 파먹어, 뭐 흙이나 파먹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산은 나에게 부당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볼까요? 처음과 머리와 꼬리, 마지막이 비슷합니다. 완벽히 똑같진 않아요. 흙이나 파먹으라 한다에서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라고 완벽히 똑같지 않아도 선생님이 수미상관이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수미상관이고요. 절망의 심하라는 표현. 흙이나 파먹은 거랑 마지막에 파먹다 죽어라 라는 거는 조금 절망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 유사한 동사 구조가 많이 반복되고 있죠. 선생님 핑크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산이 날더러는 날더러는 뭐 이렇게 표현이 많죠. 뭐뭐라 하고 뭐뭐라 한다 뭐 이렇게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는 작품입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부분 6번 문제 볼게요. 시적 대상 의나 맞죠? 네, 간접 인용 설명했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 있고 그럼 당연히 리듬감 있겠죠. 말을 하는 방식 맞습니다. 그래서 1, 3, 4, 5는 맞는데요. 자, 자연과의 동화가 점층적이다 라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물론 절망이 심화된다. 수미상관을 통해서 죽으라고 한다라고 표현이 바뀌면서 절망이 심하라는 표현이 있겠지만 자연과의 동화가 점층적으로 진행, 이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흙 파먹다 죽은 나비로 볼 때 가난이 후대로 대물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도 어렵게 사셨고 나 역시 지금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쑥국새와 같이 살았던 과거의 삶에 대한 그리움. 이 작품에서 예전의 삶이 그립다. 이런 부분은 찾기가 힘듭니다. 또한 흙이나 파먹다 죽으라 한다여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누가 봐도 이게 실질적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 4번 산이 나에게 흙이나 파먹으라고 한다는 것이 설득적인 어조라기보다는 명령적인 어조로 볼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화자의 강한 의지라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자, 5번 볼게요. 날더러는 삶이나 들라 하고 라는 부분에서 자연에서 노동하는 것이 불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일단 힘들게 살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산이 나에게는 흙 파먹으라고 한다. 가난하게 살라고 한다. 삽 들고 힘들게 살려고 한다.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퍽퍽하고 힘든 삶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연에서 노동하는 것은 불만족이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8번. 시험과는 좀 없지만 여러분들 수능형에서는 이렇게 조금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9번.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수미상관 쓰였다고 말했고 뭐뭐라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여기 작품 역시 산이 나에게 말을 하진 않고 나의 생각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뭐더러는 쑥이라는 시어의 반복적인 사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요. 뭐 처박혀 나자빠진 이런 시어는 부정적인 시어인데요. 그래서 화자가 처한 현실이 지금 어렵다. 여기서 화자의 생각이라는 거는 내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내 삶이 힘들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 거죠. 뭐뭐라 한다 라는 어법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힘든지 고달픈지 이런 것들을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9번에 5번 볼게요. 아비애비라는 시어를 통해서 화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비판한다? 아니죠. 물론 아비애비라는 말 등을 통해서 표현들을 통해서 전후 상황을 통해서 아버지도 힘든 삶을 살았고 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숯구렁에 나자빠진 애미 이러면서 어머님도 힘든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맥락상으로 알 수 있긴 했지만 아비랑 애비라는 시어 자체가 불만이다. 처한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라고는 보기가 힘든 거죠. 여기서 아비나 애미는 담담하게 좀 가난하고 소외된 존재를 대표하는 민중의 전형이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시어를 통해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 비판한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이제 볼까요? 이제 말을 찾아서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자, 11번 12번 볼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에서 당숙이 일찍 내려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왔다라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숙은 나를 맞이하려고 하루 일찍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을 볼게요. 니은 부분은 이발을 하고 면도를 하고 당숙이 말끔하게 앉아있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 부분을 통해서 당숙은 상처를 받아서 떠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당숙의 마음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당숙이 마음의 갈등을 풀었고 그리고 나와 집에 가기 위해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부분은 뭐였냐면 아부제가 내게 시계를 사준 건데요. 여기서 내가 당숙은 나에게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었던 건 맞아요. 왜냐면 나를 큰아들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직까지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나의 내적 갈등은 끝났습니다. 여기에 봉평에 찾아오고 아부제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면서 내가 이미 여기서 당숙을 아버지로 인정을 했다라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나의 내적인 갈등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 갈등을 달래려고 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선물을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리을. 자, 느그장래 우리 집 대주 봐라. 자, 대주가 맏아들 이런 거였잖아요. 너의 아들들이면 이만한 나이에 혼자 예배 찾아 여기 오겠냐? 라면서 대견함과 자랑스러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견, 자랑스러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미음 봐볼게요. 아버지의 입에서 풍기는 술 냄새가 조금도 싫지 않았다. 자, 조금도라는 부사어. 이런 부사어를 볼 때 내가 그 당숙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졌다. 자,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13번 마지막 15번 문제를 좀 볼 건데요. 여기서 묻고 있는 게 A랑 그리고 보기를 좀 묻고 있습니다. 보기는 이 부분이고 A는 앞에 이 부분이에요. 자, A 부분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진북을 낳은 다음 나는 아버지와 밤길을 걸었다. 공간적인 배경은 밤길이에요. 그런데 달이 없어요. 달밤이 아닌 거죠. 지금 별만 떴습니다. 별만 떴어요. 별이 막 이렇게 빛나는 밤에 이제 마차를 타고 둘이 걸어가는 밤길의 상황이에요. 자, 미음 부분 술 냄새. 자,
여러 가지 감각적 심상 중에서 냄새라고 했으니까 후각 사용됐습니다. 자, 노새가 방울을 울리는 소리라고 했으니까 딸랑딸랑 청각적 심상 사용됐어요. 자, 그 다음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에요. 메밀밭이 하얗게 피었겠죠? 옆에 옥수수밭, 감자밭, 그리고 옥수수밭이거나 감자밭이거나 메밀밭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밭, 그리고 특히 메밀의 하얀 그런 밤길의 하얀 밭 옆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시각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꽃향기 후각이고요. 시원한 바람 촉각이죠. 이렇게 이 부분에는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 있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작품의 교과서의 학습활동에도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배경을 묘사하면서 서로의 남아있는 갈등, 이제 크게 갈등이 많이 무뎌지고 있죠. 서로의 나의 내적 갈등은 이미 끝났고 나이가 아버지로 인정했고 약간의 남아있던 갈등 거의 없었지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분위기,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분위기를 이런 배경 묘사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배경 묘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소설에서는 배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경을 통해서 그냥 뭐 분위기뿐만 아니라 서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인물의 마음을 열고 이 뒤에 이제 대화가 너가 진짜로 나를 찾으러 왔나?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와요. 수호야, 네가 날 데리고 왔니? 네, 아버지.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수호야, 야, 네가 날 데리고 이 먼 데까지 왔? 이렇게 물어보고 예, 아버지. 네가 나를 애비라고 데리고 왔? 아, 아버지. 야, 아버지. 막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고 마음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배경이 이렇게 아름다우니까 향토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서정적인 분위기가 있으니까 인물의 마음까지 열리는 거죠. 자, 그런데 자, 보기의 작품 15번에 나와 있는 보기의 작품은 말을 찾아서가 아니라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메밀꽃 필 무렵에서 보기 부분의 표현상의 특징 보기를 볼게요. 자, 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달밤이에요. 그리고 밤에 달이 핀 곳, 밤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 고요함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때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자,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푸르게 젖었다.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 지금 하얀색이라는 거죠. 소금같이 이렇게 하얀색 밭이 이제 밭이 보이고 밭에 꽃이 보이고 흐뭇한 달빛에 이렇게 달빛을 받으면서 하얀색 밭이 있는 그런 표현, 그런 공간 좀 상상해 보세요. 자,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룹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려져요. 그림이 막 그려진다는 거죠. 시각적 심상이 주를 이루는데 그 안에 공간감적 심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달의 숨소리라는 부분이에요. 자, 공간감적 심상이 뭐냐면 하나의 감각이 동시에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킬 때, 예를 들면 뭐 청각의 촉각화, 시각의 청각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달의 숨소리, 자, 시각은 여기서 달이겠죠. 그리고 숨소리라고 하면서 청각화를 시켰습니다. 여기서는 시각적 심상이 주로 있지만 공간각적 심상도 사용되었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 부분 말고 나머지 시험 부분 범위도 보시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하영쌤이랑 15문제, 15문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저희가 3편 문제를 내고 시간을 좀 재서 풀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50분 안에 풀기에 문제 수가 조금 많은 감이 있었어요. 지문도 막 페이지가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2문제씩을 빼서 26문제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 수는 좀 조정이 되었다라는 것 알고 참고해서 준비해서 꼭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 마칠게요.